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께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어렵게 시작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출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 시민은 서울에 사시면서 행복을 얼마나 느끼실까요? 올해 발표된 2024년 서울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65점 정도 행복하다 답하셨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65점 정도 행복한 서울에서 10년 후에도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한 분들이 67.8%로 2022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서울에서 살아내기는 쉽지만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0만 명의 서울 인구가 깨진 시기는 2020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2017년부터 매년 40만 명씩 급격하게 경기, 인천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높은 집값과 그리고 공급 부족의 여파가 이주의 원인이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서울에 살고 싶어도 주거 문제를 고민하다 떠밀리듯 서울을 떠나게 된 인구가 상당하다는 결과입니다. 올해 발표된 경실련 자료를 살펴보니 서울 인구 1000만이 깨진 시점인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 상승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30여 번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망쳤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그 요인을 살피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다가 시민의 주거 사다리가 철저히 파괴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 물량지수라는 통계인데요. 중위소득 가구가 자기 자본과 대출을 포함해 구입이 가능한 아파트 물량이 서울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2012년 서울의 지수는 32.5입니다. 아파트 전체 물량이 100채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 소득 수준의 시민들이 32채 정도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의미입니다. 2021년을 보십시오. 주택 구입 물량 지수가 2.7입니다. 전체 물량 100채 중에 중간 소득 정도를 갖고 있는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는 고작 3채가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요즘 집값 평범한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시민들의 푸념, 얼마나 현실적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상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제 노량진 뉴타운 갔다 오신 걸 뉴스로 접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어저께 간 곳은 이미 착공이 된 지역이었고요. 네. 전체 8개 구역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 구역이 다 내년 내후년까지는 착공이 됩니다. 네, 현재는 2개 착공돼 있고 네, 현재 한 2군데 1만 호 착공돼 정도 있고. 예, 거의 그렇게 신도시급으로. 되면 네. 전체 합계 30년대 초반까지 한 10,000가구 정도 가깝게 입주할 수 있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어제 사진과 영상으로 보니까 시장님 팬클럽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혹시 스토커는 없었나요? 네. 스토커는 없었나요? 아마 작년에 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조합원들 간에. 그런데 그 위기를 서울시에서 파견한 갈등 관리 촉진관, 공정 촉진관, 또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성의껏 대응해 주셔서 갈등이 잘 해결이 되고 지금 이제 착공 이후에 순항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하다는 입장에서 아마 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시장님, 서울의 집값, 특히 아파트 네. 가격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도 있었지만 사실은 서울의 집값이 전국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 박원순 시장님 시절 10년 동안 무려 389군데의 구역이 지정 해제가 돼서 43만 가구 정도가 지어질 물량이 송두리째 1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때 당시에 그 400군데 가까운 그 구역을 해제했던 그 주인공들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담당 부서로 네, 또 청와대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울에서 했던 정책 실패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답습을 했네. 반복을 했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앞으로 도시 정비,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 원래 낙후된 노후된 주택들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뭐 주차장 만들어 넣어주고 뭐 속된 표현으로 이제 벽화 그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서울에서 하던 걸 전국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취임사에서.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암울하게 느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이제 전국에 주택난이 시작이 된 거죠.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 네. 지금 서울 집값이 계속 불안정하게 된 이유일 것 같습니다. 2032년 서울 주거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32년까지 매년 7만 호 정도를 공급해야 적정한 수요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급 절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4, 5년간은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실종될 거다. 그래서 주택난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뭐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한 20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 물량으로 비교를 하면 전임자 혹은 전전임자, 멀게 가면 전전전임자 덕으로 준공을 하는 겁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공 물량이 줄어든 것은 제 임기 이전에 10년 동안의 후과, 그 시절에 있었던 구역 해제, 신규 지정도 또 극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한 10년 동안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지난 5년 동안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뭐 한 10년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최대한 당기고 당겨서 구역 지정 물량도 급격하게 늘리고 속도도 촉진할 수 있는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이제 그걸 해제를 했던 그분들, 주역들 혹은 그거를 문제 제기를 안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는 마치 뭐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분들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요, 전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임기 후반부에 자꾸 전임시장님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주택 공급 문제만큼은 더군다나 또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를 뭐 선언하셨거나 준비하신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제 이 당연한 원리를, 당연한 수순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전임 시장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묻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고 가야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간 서울의 준공된 물량들을
쭉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1기 때 구역 지정을 한 것들 한 72% 정도 차지하고요. 그 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하신 것들, 그 전 시장님께서 하신 것들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 전 시장이 구역 지정을 해서 준공한 것들은 한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지금 내가 시장을 할 때 주택 공급이 원활하다. 참 애석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 시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근데 왜 공급 물량이 이렇게 적었느냐, 그리고 왜 지금 절벽을 앞두고 있느냐를 봤을 때 아까 얘기하셨어요. 380곳이 넘는 곳을 구역을 다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씨를 뿌려놓은 거를 다 어떻게 보면 논밭을 뒤엎은 겁니다.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가신 거죠. 거기에 새로 이 흙가리를 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 줄기가 막 올라오는 단계, 그것도 줄기가 꽃피는 단계까지 올라온 줄기가 아니라 이제 땅밖에 막 맹아가 싹 터서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 근데 왜 열매가 안 맺히냐고 다들 다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필 근처까지도 아직 못 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 황당한 규제 정책들, 정비 사업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정책들 너무 많았습니다. 도시 재생을 강조하는 거는 그런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구역 해제를 강제하려는 여러 가지 규제들, 아파트를 층수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로 협박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하는데 한 개의 동을 남겨놔라, 서울시의 유산이다, 이런 황당한 규제들이 정말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가 말씀드린 제초제까지 뿌렸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마음이 더 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고 앞으로 잘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신통기획 같은 것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신통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 영등포 제 지역에도 신통기획 선정지가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계획 단계가 스무스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 선정을 위해서 굉장히들 노력하고 자치구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신청을 하곤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의 지역들도 본인 지역의 후보지가 선정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통기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 정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착공 실적이 없을 정도로 효과가 없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참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통계획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분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전임자 시절에 구역 지정이 됐던 것들을 어떻게 한 15년, 18년 걸리던 것을 줄여서 한 12년 만에 이주하고 착공하는 데까지 속도를 내서 달리게 할 것이냐가 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해제됐던 구역을 비롯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는 지역들이 지금 열망이 있었던 지역들을 다시 열망을 살려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해서 조합 설립까지를 빨리 독려하는 거. 네. 이 두 번째 말한 조합 설립까지 독려하는 게 보통 한 5년 걸립니다. 구역 지정하고. 이거를 지난 제 임기 동안 최대한 서둘러서 한 160군데를 새로 지정을 하고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 구역 지정됐던 것을 속도 내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두 가지가 다 신통기획 1, 2에 해당이 됩니다. 신통기획 1은 새로 구역 지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신통기획 2는 이제 어느 정도 구역 지정됐던 것들과 기존에 발진했던 것들이 함께 혼재돼서 진도가 나가고 있으니까 절차를 통폐합해서 빨리 이제 관리처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서 이주, 착공, 완공까지 가는, 이게 이제 초점이 절차를 통폐합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절차들은 거의 대부분 구청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고민 끝에
구청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구청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가 절차를 전부 통폐합해 놓은 게 그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시즌 2다. 이런 걸 개념을 딱 가지고 계셔야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결국은 스타트 라인에 세우는 건 신통기획 1이고요. 네. 스타트에서 뛸 때 완주할 수 있도록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건 신통기획 2라는 말씀이시죠? 속도를 내는 게. 속도를 내서. 네, 그럼 막 채찍질도 하시나요? 이제 채찍과 당근이 다 있죠. 좋습니다. 결국은 신통기획 1, 2는요. 지금까지 정비 사업의 정상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만회하기 위한 정말 고육지책 내지는 서울시의 행정 부담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우리 주택실포함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시장님과 함께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비난을 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면서 자꾸 권한을 달라 서울시는 못한다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자치구의 권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사업관리와 공정관리 인허가 이런 거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항상 느려져서 정비 사업이 늦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이 지극히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지금 전환해가는 민주당의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네. 공급 대책이 빠졌다 하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지금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공급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그럼요. 예. 중요도로 치면 아마 거의 80~90%가 이 서울시의 정비 사업으로 이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병목에 걸린다는 건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착시를 이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뭘 160군데를 지정한다, 뭐 389군데를 해제한다 이러니까 서울에 일이 다 몰려 있는 것처럼 이제 막연히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한마디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그 세운 4구역도 그렇고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자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막연한 인상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통계, 수치, 근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자. 제가 데이터를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수백 건 진행되는 사업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와 있는 130건 중에 보류된 건 13건입니다. 네. 그리고 건축 심의인데 통합심의위원회에 64건, 64건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보류된 건 단 2건입니다. 이 수치를 갖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계위에 걸려있는 130건 중에 13건 보류되어 있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낸 겁니다. 84일. 제 취임 이후에 84일. 통상 얼마나 걸렸나요? 그 전에? 이거 옛날에는 훨씬 많이 걸렸죠.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림은 아니고요. 신속 통합기획 하기 전에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에 64건 걸려 있는 거 이거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걸렸는데 지금 평균 처리 기간이 32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제가 매일 회의 때마다 쓸데없는 시비 걸지 마라, 빨리 해라 하고 거의 365일 매일 강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지역에서도 사업지를 가보면 통합심의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느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쪼개져 있던 그런 심의들을 하나 밟고 했던 걸 한 번에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건데 지금 64건 중에 2건이라는 거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건 그럼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비판을 위한 비판일 수도 있고요. 이제 마치 지금까지 이 정비 사업이 늦어진 게 신속통합기획 제가 거의 매일 요즘에 쓰는 말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계속 쥐어짰다 이런 표현을 거의 매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주자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든 폄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대화 나눴던 대로 뭐 지금 신통기획 해가지고 착공한 게 2개밖에 안 된다 이런 사리에 안 닿는 주장을 하자니 신통기획이 신통하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그 논거로 서울에 병목이 걸려가지고 늦다 지금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이 설명의 구조를 짠 것 같아요. 이건 뭐 뭐 TV 토론 같은 걸 하게 되니까 토론하면 뭐 얼마든지 도표로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결국 객관적 근거로 데이터로 얘기하면 할 말 없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근데 이제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당을 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도 이제 지금 이제 여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스터디를 하면서 곤혹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일선 구청장 중에 민주당 소속 구청장 분들 중에 몇 분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보내주면 우리는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시정 실무에 구정 실무에 밝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일리가 있나 보다 하고 아마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직접 만났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대화를 했었는데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부 장관님한테 이것만큼은 정치적인 판단하지 마십시오. 국토부 공무원들한테 들으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지금 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하는 걸 서울시가 다 밀어붙여서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11호 대책 때문에라도 지금 지장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구청장한테 내려보내면 이거 더 늦어집니다. 지금 이 정부가 앞으로 4년 6개월 남았는데 이 정부 하에서 속도가 또 느려집니다. 그러면 다른 데 없는 토지 쥐어짜내가지고 뭐 어디에 아파트 짓겠다 뭐 지금 뭐 그린벨트 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정비사업 촉진입니다. 그럼요. 지금 노후주택, 노후 재건축 아니면은 재개발 지역을 하는 게 훨씬 손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이 생겨서 혹시라도 그런 실수가 국토부에서 나올까봐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구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 채널이 생겼으니까 국장급으로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게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를 꾸준히 설득을 해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장님의 그게 노파심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한 6개월도 안 됐죠. 이재명 정부 3번의 부동산 대책 정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특히나 서울시가 지금 정비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쏟았던 노력을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지금 정비 사업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거 앞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좀 PT 자료가 방금 전에 떴다가 한장님만 앞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언론에서도 그렇고 민주당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이걸 숙지하셔야 실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정비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요 표인데요. 이거 복잡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보려고 안 해요. 아니 그래도 자치구청장이면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십시오. 저 절차표 밑에 서울시가 하는지 자치구가 하는지를 다 써놨습니다. 지금 저기 보세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맨 처음에 자치구에서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 방금 전에 예를 든 그 병목이 안 생긴다는 수치를 보여드린 거 네. 그게 도계위 심의가 서울시 권한입니다. 84일 거의 84일 만에 끝난다는 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이것도 또 자치구에서 합니다. 저거는 이제 물론 그 추진협의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일이지만 갈등이 없어야 되지만 어쨌든 자치구가 합니다. 그리고 통합심의로 들어가서 아까 며칠 걸린다고 제가 그랬죠? 32일. 32일 걸린다고 지난 3년 동안 32일 걸렸던 게 그게 서울시가 하는 겁니다. 네. 도계위 심의하고 통합심의 다 합해가지고 얼마나 걸려요? 그런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자치구죠. 관리처분인가 자치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원들 이주시키고 착공하고 하는 거 전부 자치구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 인허가는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정비구역 지정. 어디가 빨리 가야 되고 늦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한다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동일생활권이니까 서울은. 두 번째는 서울시의 도계위나 통합심의를 거치는 절차 정도만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미 좌치구에 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치구로 내려보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더 내려보냅니까?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몰라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고요. 그건 무능한 거고요.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정치적인 나쁜 정치죠.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도표에서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특히나 정비계획 수립은 자치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첫 단계는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이제 여기는 해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게 신통기획 1이고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 5년에 걸리던 평균 5년 걸리던 걸 2년으로 단축시켜 준 게 신통기획 아닙니까? 거기다가 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정비사업연합회에서 걱정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속내를. 그래서 뭘 벌써 걱정하냐 하면 박원순 시장님 시절 10년 동안의 모든 정비사업이 취소되고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눈으로 봤죠. 그 업무를 해본 공무원이 없어요. 자치구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서울시가 하던 권한을 만약에 그나마 그쪽으로 내려보내면 그 일을 해본 공무원이 거의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 거의 새로 공부해가면서 해야지 되는 것이고 지금도 자치구에서 뭔가를 해서 올려보내라 그러면 부지하세월 늦어져서 서울시가 독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게 아니에요.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많이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해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걸 지도하고 알려주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올려보내라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서울시에 있는 권한을 자치구로 내려보낸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불을 보듯 뻔히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이게 잘못 오해하면 언론에서도 이거 뭐 업무를 서울시가 뺏기기 싫어서 서울시가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깊이 있게 그동안 있었던 현장의 일들을 스터디를 하면 지금 나오는 자치구로 권한을 이양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얼마나 근거 없는 낭설인지 금방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그 권한을 움켜쥐고 뭔가 그런 헤게모니를 뺏기기 싫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오늘 시장님하고 방금 얘기를 하면서 참 그런가. 저도 이제 영등포 구청에 주거사업가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주거 행정의 사다리도 끊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이 끊긴 건 변론으로 하고 이 정비 사업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구청의 행정력이 비어 있다? 이렇게 우려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사업연합회 이분들 그러니까 조합이 모여 있는 거죠.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그분들이 구청과 시청을 오가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거 구청으로 권한을 내려보내면 그나마 진행되는 일도 안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구청에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분들의 경험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서울시 얘기가 아니에요. 정비사업연합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서 서울시가 얼마나 조속한 처리에 속도를 붙이는 데 진심인지도 알고 계시고 자치구에 이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고 자치구가 뭘 하려면 전부 서울시에 물어서 비로소 그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일을 시킨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치구 이 주거정비 행정에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장님. 꾸준히 교육도 해야지 되고요. 이 업무는 해봐야 그 노하우, 요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겨우 이 조합 진입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신통기획 1이 지금 트레이닝 된 단계입니다. 이거는 구청과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1호 대책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결국 제일 피해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였습니다. 네. 청년이든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당장 집을 구입하려던 분들, 그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지도 양도할 수 없게 되면서 1%의 동의율 때문에 수년 걸리는 그런 경우 있는 조합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 이 대책을 유지한 채로 실수요자들의 어떻게 보면 구매를 못함으로 인해서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잠기고 월세가 대신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런 피해와 또 정비 사업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급이 점점 더뎌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대책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워낙 그 금융도 틀어막아놨고 당장 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래 자체가 줄어들면 올라가는 것도 속도가 더뎌지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런 안정적, 그래서 제가 11호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폐해가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전망을 했던 이유가, 일단 지금은 뭐 대책 발표된 지 이제 한 달 남짓이니까 지금은 그나마 수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세 물량이 잠기죠. 아무래도. 그리고 전세가 줄어들면서 월세는 또 오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듣는 문제 중에 이 조합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난기류가 단계마다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각 가구가, 조합원들의 각 경제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여유 있는 분이 있고 빠듯하기 때문에 은행 금융을 써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분담금이나 이주비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사업 자체를 더디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 처음에 이 설명을 듣고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더디게 할 것까지는 뭐 있겠나. 그런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금지되지 않습니까? 네.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서울 시내 전체가 다 투기과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3년만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집니다. 이건 합리적인 그 규제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작정 오랫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적당한 걸 지금 급히 만들어 왔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위의 그림이 11호 대책이 없었으면 진행될 수 있는 그림이고요. 밑에 그림은 11호 대책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조합 내에서의 난기류를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일단 3년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해제돼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해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되면은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이런 사람들은 3년이 지나기를, 3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묵혀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 총회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하자, 말자. 결국은 빨리 하자, 말자가 없어야 빨리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도와주는 게 효과가 생기는데, 빨리 하자는 사람 반, 늦게 하자는 사람 반 있으면 빨리 못하죠. 못하죠. 정부는 지금 빨리 공급하고 싶을 텐데 그게 난기류가 생기는 그림입니다. 이게 단계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거에 불과합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의 경우에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고요. 은행 돈을 쓸 사람과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차이가 나고요. 팔고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사정은 다르죠. 그대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서 거기서 살고 싶은 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해관계가 또 11호 대책 때문에 달라집니다. 이게 11호 대책의 이게 이 난맥상을 조장하는 측면이거든요. 무슨 결정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당장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한 폐해를 낳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 장관님 뵀을 때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반응은요? 검토하겠다 그러시죠.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제일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앞으로 남은 4년
6개월인데 4년 6개월 내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 이후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당장. 이번에 어저께 갔던 노량진 그 6구역인가요? 거기에 1구역, 4구역 뭐 다른 구역도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은 내년에 당장에 이주해야 되는 겁니다. 대출 안 나와. 이주하려면 이주비가 필요한데 지금 은행 대출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주 못 해요, 내년에. 내년에 이주 못 하잖아요? 그러면 2, 3년 뒤까지 완공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중장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융, 경제부서와 부동산 공급 TF를 만드신다 하니 거기서 논의 제기를 하셔서 이 금융 규제를 풀어주세요. 적어도 정비구역에 있는 분들은 규제를 풀어주셔야 속도가 납니다. 대출 제한 이거 독약입니다. 정비사업에는. 자, 그러면 그 규제를 끝까지 풀지 않는다. 그리고 적시에 풀지 않는다면 결국은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 방해하겠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뭐 대로 일부러 그러기에 하겠습니까만 도시재생을 강조했던 때 그분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정비사업보다는 재생사업에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규제는 5년 내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번 정부도 그걸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배제할 수 없어요. 비관적인데요. 하여튼 그날 시장님께서 얘기가 잘 그거에 됐습니다. 대해서, 국토부 네. 장관님께 제가 자주 뵙고 싶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보시지 말고 조용히 저희 공간에서도 좀 만나서 이런 얘기, 깊숙한 얘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비공개로도 좀 뵙고 이렇게 해서 밑에 국장 라인으로 하는 건 하더라도 장관님하고 저하고는 자주 뵙시다. 근데 저는 더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게 국토부 장관이라면 지금 부동산 정책을 이런 국민들한테 큰 영향을 주는 대책을 발표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그때는 다급했으니까 이제 급하게 했다고 좋게 이해를 하더라도 어떤 게 급했습니까?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했었으니까. 근데 그 책임을 오세훈 시장님한테 묻는 분들도 많던데. 아니 그 책임을 저한테 지우든 정부에 지우든 그건 판단은 국민 여러분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그냥 말을 좀 아끼는 편이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봤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거 신중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토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최소화해야지 되고 풍선효과가 걱정이 되더라도 최소화하는 게 맞고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동시에 하면 이런 그 조합 내에 난기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예외 조항도 좀 만드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쉬운 겁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11호 대책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분도 짚어야 되지만 이 규제 지역이랑 토어 이거에 대한 서울 전체 지정은 하루빨리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지정을 안 했어야 됩니다. 최소화했어야 됩니다. 그쵸. 비록 풍선 효과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더라도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추가로 지정을 하더라도 처음에 너무 넓혀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풀면 또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제 집값이 일단 좀 통계상 좀 잡힌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단기적이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4구 말고 다른 데에 똑같은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강남 쪽의 규제는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노원, 강북, 도봉 똑같은 규제가 있는데 왜 그쪽을 눈을 돌리겠습니까? 이제 모든 건 똑같아. 오히려 강남은 풀린 효과가 나는 거죠. 결국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그리고 강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출 없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시장이 됐고요. 왜냐하면 경쟁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서민들은 그냥 몇 년 전까지는 9억 원 평균 서울 아파트 값이라고 한다면 그거 사기에도 굉장한 부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그런 분들은 실제 집을 못 사요. 맞습니다. 결국은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강남 규제 해소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은행 대출을 저렇게 정말 예외 없이 막아놓게 되면 결국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젊은 분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 그리고 재원이 부족한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거 사다리가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후과로서 나타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 좀 더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이 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부와 한 라인도 연결하셨고 이 우려들도 충분히 전달하고 계시고 계속 전달하실 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고요. 이제 시장님과 좀 개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걱정 없는 임대주택 정책, 장기전세 주택 정책입니다. 이거 2007년도에 시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정책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봐주시면 장기전세를 경험하셨거나 경험하고 있는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를 해서 좀 이렇게 당선된 얘기들입니다. 3대 6명의 가족이 저기서 장기전세 주택에 당첨이 돼서 정말 잘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장애를 가진 아이를 편안하게 케어할 수 있었다. 지하방에서 주거 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 셋 낳고 내 집 장만도 했다.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다수는 아니겠지요. 이 장기 전세 주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는 있지만 모든 시민이 누릴 수는 없는 아직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건 물량이죠.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대부분의 장기 전세 주택은 이 재개발, 재건축 할 때에 이제 일종의 공공기업 형식으로 물량을 확보를 한 임대주택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의 90% 이상 확보를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의 장기전세 주택은 물량이 극히 제한이 되어 왔었습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온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좀 제한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센티브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과거 이제 시장님이 다시 이제 서울시장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약간 시범 사업 본 사업 궤도도 못 올랐던 것 같습니다. 좀 무관심하게 좀 방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장기 전세의 공급 실적도 굉장히 전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3만 7천 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100여 군데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일단 매입해가는 임대주택을 매입해가는 가격이 낮다. 근데 이거는 역세권 장기 전세의 주택 문제만이 아니고 모든 기부 체납하는 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원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개정도 필요할 내용이고 그거를 판단하는 데는 재정이 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거와 치환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사업성 높게 모델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왔어요. 근데 그 참여도가 꺾이기 시작한 이유, 역설적으로 시장님께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당근을 준 것처럼 다른 뭐 재촉이라든지 아니면은 신통을 통한 주택 정비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뭐 기준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 보정 개수를 높여줘서 분양물 늘려준다, 그래서 사업성을 제고해 준다, 이런 인센티브들이 생기다 보니 장기 전세 주택이 가장 베스트야라고 생각했던 분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주택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까지 공급하는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쥐만 잘 잡으면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는 아닌 게 서울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누구나 잘할 수 있게 형평성에 맞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이미 인센티브가 많았잖아 라고 그냥 잠깐 더 집중하다 보니 이쪽 인센티브가 커져버린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 네.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특히 강북 지역에 네.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서 경제성을 높여드리고, 잘하셨습니다. 사업성 보존 계수를 적용해서 또 사업성을 높여드리고, 뭐 녹지 관계, 뭐 이 입체 녹지 인정해가지고 또 높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쪽 뭐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같은 곳 이런 곳들이 지금 많이 사업성이 개선이 됐어요. 중공업 지역 빼지 마십시오. 중공업 지역도 그렇죠. 뭐 서남권도 그렇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어떻게든 착공을 시키려고. 사실은 이거는 뭐 강남부 균형 발전, 다시 강북 전성 시대도 그 바탕에 있었지만 워낙 주거 문제가 지금 열악하고 빨리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망설이고 있는 분들 허물고 새로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이 거의 유일한 혜택을 받는 곳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든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걸 더 세게 많은 물량이 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려면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데는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워낙 인센티브를 많이 써서 도대체 앞으로 뭘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택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검토 의견을 아마 드릴 거고요.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 장기전세주택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는 우리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시장을 하실 때 만든 장남이자 적자입니다. 근데 더 뭐 둘째, 셋째, 넷째 키우다 보니 첫째가 약간 소외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장남답게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지금 서울 전역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만 조금 해주시면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를 얘기하면 일반 그 분양 물량이 늘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파이를 늘리자. 사업지가 많아진다면 임대 물량은 더 많아진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너무 많은 요구들이 있으니까 아마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목동선 경전철 이 노선에 대해서 시장님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KDI의 예타가 있었고 그 예타가 통과되는 게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책적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 당위성 같은 것들은 통과될 수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노선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임기 전, 제 임기 전에 이미 노선이 결정돼 있고 그것들이 2차 철도망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KDI 예타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보시면 총 목동선은 12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정거장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짧죠. 보통 도시철도는 한 1km 기준으로 정거장이 계획이 되는데요. 저기 1번 정거장과 2번 정거장의 사이는 한 380m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실제 걸어봤습니다. 저 구간을 4분 조금 걸립니다. 그러면 저 두 곳에 역이 생긴다. 승강장까지 내려갔다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와서 2번 역으로 내려간다. 걸어가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꼭 한 정거장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원거리에서 걸어와서 타시는 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목동선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목동선이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경제성을 높여서 그 혜택과 편익을 보시는 게 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보시면 11번역과 12번 양천구 끝자락과 영등포구 당산역 2호선, 9호선 환승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목동선의 꽃이 되는 곳입니다. 거리는 도시철도 평균 거리의 2배입니다. 결국 제가 임기를 시작하고 보니 목동선은 양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된 노선이구나. 결국 이건 광역철도 의미보다는 구와 구 경계를 넘어서 이 복수의 자치구의 주민들을 위한 계획보다는 양천구에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걸 수정하고 싶었고 그 가운데 선유고역이라는 역을 신설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 집 앞에 정거장 놔주세요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된 목동선의 편익을 높이는 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역과 2번역을 합친다면 0.05의 BC가 높아지고요. 그냥 둔 채로 선유고역만 신설하더라도 0.01이 높아집니다. 이 0.01이라는 거는 그냥 느끼기엔 작지만 경제성 평가에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저희가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고요. KDI와 똑같은 분석 방법에 용역을 해서 영등포 구청에서 예산으로 만들어서 작년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3차 철도망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목동선, 도시철도에 공백이 있는 양천구 주민들한테는 정말 기다리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다만 그분들에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합리성, 경제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거기에 하나의 방법으로 선유고역도 있다. 그게 영등포에서도 교통소외지역이라고 하는 양평 이동에 꼭 필요한 역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정책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검토해 주셔서 3차만 계획을 할 때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철도망 계획 노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까지를 포함시켜서 정책성의 비중을 높이자는 논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선유고역을 넣는다 그러면은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그건 뭐 검토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확인해 보시면 사실이라고 알 겁니다. 네,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주거 문제 그리고 주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교통 문제까지 다뤄봤습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코스피 4,000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주거 대책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월세 걱정, 이사 걱정하시는 밤잠 못 이루시는 시민분들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